여러분, 중고차 시장을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겉으로 보면 예나 지금이나 차를 사고 파는 시장처럼 보이지만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 시장을 움직이는 방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사람이 움직였고 관계가 움직였고 발품이 시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플랫폼이 움직이고 데이터가 움직이고 시스템이 흐름을 정합니다. 저는 오늘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시대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바뀐 흐름 속에서 왜 중간층이 사라지고 왜 일자리가 줄어들고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차분하게 해보려는 겁니다. 한국 중고차 시장의 흐름을 보면 원래 이 시장은 사람 중심으로 컸습니다. 자료를 보면 1970년대에는 서울 오장동 중고차 거리에서 시장이 형성됐고 1980년대에는 장안평 매매단지가 만들어지면서 본격적으로 큰 시장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 자동차 보급이 늘어나면서 중고차 거래도 함께 커졌고 2000년대 초반에는 통신 발달과 함께 온라인 중고차 사이트들이 빠르게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은 원래부터 오프라인 중심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천천히 이동해 온 역사 자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차 한 대를 가져오려면 직접 뛰어야 했습니다. 매매단지 가야 했고, 폐차장도 가야 했고, 사람 만나야 했고, 신뢰를 쌓아야 했습니다. 누가 먼저 정보를 아느냐, 누가 더 빨리 움직이느냐, 누가 더 많은 사람을 알고 있느냐, 그게 경쟁력이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불편하고 비효율적이었죠. 그런데 그 시절에는 분명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시장 안에 사람의 역할이 있었다는 겁니다. 차를 잡아오는 사람, 상태 보는 사람, 서류 정리하는 사람, 말소하는 사람, 수출 바이어와 연결하는 사람. 이런 역할 하나하나가 전부 다 일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커지면서 문제도 같이 커졌습니다. 특히 신뢰 문제가 컸습니다. 주행거리 조작, 사고 이력 은폐, 허위 매물 같은 문제가 오랫동안 중고차 시장의 병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실제로 경기도가 온라인 중고차 사이트 31곳 3,000대를 조사했을 때 95.2%가 실제로는 살 수 없는 허위 매물로 드러난 적도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전통적인 중고차 시장이 왜 신뢰를 잃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중고차의 몰락이라는 건 단순히 예전 방식의 장사가 안 된다는 뜻만이 아니었습니다. 신뢰를 잃은 사람 중심 시장이 점점 시스템 중심 시장으로 밀려나기 시작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 과정에서 경매 시스템이 커졌습니다. 현대글로비스, 롯데렌탈오토 옥션 같은 대기업 경매장이 본격적으로 자리 잡으면서 중고차는 사람 손에서 사람 손으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평가되고 점검되고 입찰되는 구조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2011년 10만 6천여 대 수준이던 경매 거래는 2015년 18만 4천여 대로 크게 늘었고 경매 유통 비중도 올라갔습니다. 이 말은 시장이 점점 인맥보다 시스템을 더 믿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로또토 옥션은 2014년에 국내 최초 온 오프라인 동시 경매장으로 출범했고 2023년 기준 연간 출품 대수는 5만 5천여 대, 10년 누적 거래는 51만 대를 넘겼습니다. 이런 숫자를 보면 이제 중고차 시장에서 시스템은 보조 역할이 아니라 중심 역할이 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경매 시스템이 들어왔다고 해서 중간층이 바로 없어진 건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발로 뛰는 사람이 중간층이었다면 경매 시대에는 차를 선별하고 낙찰받고 정리하고 유통하는 사람이 중간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역할은 바뀌었지만 아직 사람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 플랫폼 시대가 오면서 이제는 그 중간 역할 자체가 본격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한 겁니다. 플랫폼은 분명 시장을 투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좋은 변화가 많았습니다. 예전에는 내 차를 얼마에 팔 수 있는지 정확히 알기 어려웠는데 플랫폼이 들어오면서 가격 비교가 쉬워졌고 경쟁도 한눈에 보이게 됐습니다. 컨슈머 인사이트 조사에서도 중고차를 살 때는 엔카, 팔 때는 헤이딜러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됐고 헤이딜러는 처분 시장 점유율 40%로 3년 연속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건 소비자가 확실히 예전보다 플랫폼을 더 신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플랫폼의 힘은 편리함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플랫폼은 정보를 모읍니다. 거래를 모읍니다. 결국 권한도 모읍니다. 처음에는 연결만 하던 플랫폼이 시간이 지나면 가격 형성에 영향을 주고 매물 흐름을 장악하고 나중에는 직접 거래의 주체가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헤이딜러는 원래 차량 소유주와 매매업자를 연결하는 C2B 경매 중심 플랫폼이었지만 지금은 소비자에게 직접 중고차를 판매하는 B2C 영역으로까지 사업을 넓혔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헤이딜러를 통해 매각된 차량은 연간 약 42만 대로 추정되는데 이건 연간 중고차 거래 대수의 6분의 1 수준입니다. 이 정도면 플랫폼은 단순한 중개자가 아니라 이미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라고 봐야 합니다. 바로 여기서 중간층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차량을 확보하는 사람, 차를 이동시키는 사람, 상품화하는 사람, 말소와 서류를 처리하는 사람, 매입자와 판매자를 연결하는 사람이 따로따로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플랫폼은 이 과정을 한 흐름으로 묶어버립니다. 데이터가 한쪽으로 모이고 거래가 자동화되고 가격 형성이 시스템 안에서 이루어질수록 시장 안에서 제일 먼저 줄어드는 건 대체로 중간 역할입니다. 쉽게 말하면 시장이 더 커진다고 해서 그 안에 일자리가 꼭 늘어나는 시대가 아니게 된 겁니다. 이건 통계로도 확인됩니다. 2024년 6월 기준 국내 중고차 매매업체 수는 6,339개였는데 매매사원 수는 33,158명으로 줄었고 업체당 평균 매매사원 수는 5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또 다른 분석을 보면 매매사원 수는 2017년 38,116명을 정점으로 계속 감소해 왔다고 합니다. 업체는 많은데 현장 인력은 줄고 있다는 건 시장 바깥은 커 보이는데 시장 안 사람은 점점 얇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흐름은 내수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수출도 같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수출은 더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보면 2024년 1월부터 11월까지 중고차 수출액은 84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2.2% 증가했습니다. 전체 자동차 수출에서 중고차가 차지하는 비중도 7.1%에서 12.7%로 크게 뛰었습니다. 이 말은 지금 한국 자동차 수출에서 중고차가 더 이상 주변이 아니라 하나의 큰 축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인천 연수구 수출단지는 전국 중고차 수출업체 절반 가까이가 몰린 곳이고 어느 달에는 월 수출액이 1조 원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정말 화랑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수출이 커지는 것과 현장 일자리가 같이 커지는 건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현장 기사들을 보면 지금은 외국인 바이어들이 그냥 와서 차를 사가는 수준이 아니라 국내에 직접 업체를 세우고 직접 매입 경쟁에 뛰어드는 흐름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 수출업자들은 안성이나 시흥 같은 경매 현장에 중동 지역 외국인들이 많이 보일 정도로 매입 경쟁이 심해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경쟁에서 밀린 사업자는 외국계 업체 밑에서 매입과 판매를 대행하는 브로커 역할로 밀려날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내수에서 플랫폼이 중간층을 줄였듯이 수출에서는 직거래와 자본 집중이 중간층을 줄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수출에서도 연결하는 사람이 필요했고 정리하는 사람이 필요했고 현장을 뛰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시스템이 커지고 직접 매입이 늘고 해외 자본이나 해외 사업자가 직접 들어오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흔들리는 건 역시 중간 역할입니다. 결국 중고차의 몰락 이후 수출도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는 성장입니다. 숫자로는 호황입니다. 하지만 그 안을 보면 중간 계층은 줄고 있고 현장의 역할은 얇아지고 있고 일자리는 더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수출 시장은 제도 기반도 아직 약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중고차 수출업은 자동차 매매업과 달리 별도 인허가나 사업자, 등록 절차가 없는 자유업종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종사자 자격, 수수료 체계, 성능 점검 기준 같은 것들이 제각각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산업연구원도 중고차 수출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지만 국제 규제 강화, 중국의 추격,
국내 플랫폼 확대 같은 변화에 대응할 전략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많은 나라들이 시장을 열어도 자국에 남는 몫을 고민합니다. 예를 들어 코트라의 알제리 자료를 보면 알제리는 자동차와 관련해 수입 규제를 강하게 운용해 왔고 외국 기업이 현지 생산을 하려면 현지 부품 조달률이나 수출 이행 같은 조건을 요구합니다. 이건 단순히 문을 닫아건다는 뜻이 아니라 시장 개방 속에서도 자국 산업에 남는 역할을 확보하려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코트라 저는 여기서 우리가 같이 생각해 봐야 할 게 있다고 봅니다. 변화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플랫폼도 계속 커질 겁니다. 수출도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 참여도 더 직접적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변화 속에서 한국에 무엇이 남느냐는 따로 고민해야 합니다. 한국에 남는 일자리, 한국에 남는 역할, 한국에 남는 기술과 경험, 이런 것이 없다면 겉으로 시장이 커져도 실제로는 속이 비는 시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우리도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처럼 단순 연결만 해서는 버티기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앞으로는 상품화 품질, 수출 인증, 정밀 진단, 물류 통합, 국가별 규제 대응, 애프터 서비스, 데이터 해석 능력 같은 더 전문적인 역할로 가야 합니다. 중고차의 몰락은 예전 장사 방식 하나가 사라진 사건이 아닙니다. 신뢰를 잃은 전통시장이 시스템에 자리를 내주고 그 시스템이 다시 플랫폼으로 진화하면서 중간층을 줄여온 역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수출도 그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수출 실적은 커지고 있지만 현장의 중간 역할은 줄어들고 있고 직거래와 자본 집중은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과거를 그리워하는 일이 아니라 변화의 방향을 정확히 읽는 일입니다. 오늘은 중고차의 몰락 이후 수출 역시 왜 같은 길을 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중고차 수출은 누구나 들어와서 바로 돈을 버는 시장이 아닙니다. 결국 사람을 살리는 건 네트워크이고 차를 보는 눈이고 국가와 차종을 읽는 경험이며 그걸 현장에서 버텨낸 시간입니다. 쉽게 들어오면 쉽게 무너지고 끝까지 남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여러분, 플랫폼은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심판이면서 동시에 선수까지 되는 구조는 반드시 균형과 견제를 받아야 합니다. 소비자 보호도 중요하지만 현장 사업자의 생존도 함께 지켜져야 시장이 오래 갑니다. 시장은 효율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균형이 있어야 지속 가능합니다. 저는 앞으로 다음 달쯤 알제리 출장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듣는 흐름까지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변화하는 중고차 시장, 수출 시장의 진짜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보실 분들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날개짓이 결국 이 시장을 움직이는 나비 효과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